병원이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진실에 대해서 MBC 동아일보 의학 전문 기자가 밝힌다. 신재원, 이진한 두 의사분께서 한 120가지 정도의 진실 여부를 책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읽어나가겠습니다. 성형외과 전문의가 밝히는 척추 수술 과잉 진료의 진실이라 제일정형외과 병원 원장 신규철, 병원의 의사로서 병원 현대의학을 하는 분들로서의 어떤 또 비합리적인 그 진실성에 대한 것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수술 안 해야 좋은 의사인가? 몸이 아파 여러 병원을 다녀본 환자들의 공통적인 이야기가 병원마다 처방이 달라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요통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한다.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리면 대부분의 진단은 요추 주간판 탈출증,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디스크 탈출증이나 나이 들어 생기는 요추 척추 간 협착증이다. 증상과 진단은 같은데 치료는 모두 달라 환자들은 도대체 어느 말을 들어야 할지 혼란스럽다고 한다. 수술을 안 하면 당장 마비가 되어 불구가 될 수 있다는 말이 두렵지만 다른 병원에 가면 절대로 허리 수술을 하지 말라고 하고 수술이 필요 없다는 말에 혹하기는 하지만 수술이 없이 치료만 받자니 수술비보다 더 비싼 치료비에 낫지도 않고 고생만 하다가 결국 수술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몸도 마음도 고통이 더 심해진다. 수술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는 그 질환의 환자연경과 과정을 살펴보면 알 수 있고 거기에 진료 의사의 경험이 받쳐지면 지금 상태가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지 보존적 치료, 흔히 비수술적 치료라 부르는 것을 선택해야 할지를 알 수 있다. 주간판 탈출증의 경우에 우선 많은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추간판 탈출증에 대해서 알아보자. 추간판은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에 있는 연골로 뼈와 뼈 사이의 충격을 막아주고 척추뼈에 영양 공급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추간판 한가운데는 수액이라고 불리는 젤리 같은 물질이 있어서 실질적인 쿠션 역할을 하며 이 수액을 둘러싸고 있는 두껍고 질긴 막 섬유륜이 있는데 척추 퇴행이 진행되면 수액이나 섬유륜의 질기고 탄성이 있는 성분이 꾸덕꾸덕해지고 탄성이 줄어서 사소한 충격이나 자세 이상 등이 축적되면 수액이 약해져서 있는 섬유륜을 뚫고 나오게 된다. 이 수액 조각이 신경을 누르게 되면 허리 통증이나 다리 통증을 일으키는데 이를 흔히 디스크 혹은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한다. 이 튀어나온 디스크의 자연 경과를 보면 빠져나온 수액 조각은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으며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해서 점차 쪼그라들어 녹아 없어진다. 추간판 탈출증이 있는 젊은 사람을 MRI 촬영을 해보면 그렇게 튀어나온 디스크가 정상인처럼 변해버린 것을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런 이유로 디스크는 수술하지 않는 병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하지만 이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이 튀어나온 수액 조각이 어느 부위에서 신경을 압박하고 있느냐에 따라 수술이 필요한지 보존적 치료가 필요한지 결정할 수가 있다. 튀어나온 수액이 신경을 싸고 있는 척추뼈 주위에서 발생하면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이 그 사이에 끼어버리는데 이런 경우에는 신경 주위의 혈액순환이 같이 막혀버리기 때문에 신경 손상을 일으키기 쉽고 비수술적인 요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디스크로 인한 협착증은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고 3개월 이상 지속되면 신경 손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무작정 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본인의 임상 경험상 디스크 환자가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10% 미만으로 파악하고 되고 있다. 그러니까 90%는 할 필요가 없는데 10% 정도는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것도 많이 잡은 거고
예를 들면 뇌과 의사로서의 입장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정말 의사에게 살해당하지 말아야 된다, 약에 살해당하지 말아야 된다. 곤도 마코토 선생의 경우에는 정말 이 10% 안 되지 5% 정도 잡을까 말까 그렇죠. 척추관 협착증의 경우 이와는 반대 개념이 척추관 협착증이다. 척추관 협착증은 신경이 지나는 통로인 척추관이 여러 가지 이유로 좁아져서 신경의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며 젊은 사람의 경우에 디스크성이 많지만 중년 이후에는 퇴행성이 원인인 경우가 많다. 척추관 협착증의 치료에 관해서도 너무 말이 많아 환자들이 어느 쪽으로 귀를 기울여야 할지 어리둥절하는 경우가 많다. 신문 광고를 보면은 척추관 협착증을 비수술적으로 치료한다는 광고도 많이 나오고 막상 병원에 가면은 척추관 협착증은 수술해야 하는 병이라고 하기 때문에 10군데 병원을 가면은 10가지 다른 처방이 나오기도 한다. 역시 척추관 협착증의 자인 경우를 보면 일단은 진행형이라고 볼 수 있다.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 점차 퇴행성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척추관 협착증은 신경통로가 점차 막혀가는 질환이므로 시간이 지날수록 통로가 조금씩 좁아지기 때문에 초기의 척추관 협착증은 신경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약물치료도 꽤 효과가 있다. 신경차단술도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신경의 혈관이 막혀 울퉁불퉁해지는 상태까지 가게 되면 그런 치료는 전혀 효과가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신경의 통로를 풀어주는 감압술이 필요하다. 이미 척추에 구조적인 변화가 생긴 상태이므로 보존적 치료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척추관 협착증의 치료는 근본적으로 수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척추를 다루는 의사들은 자기만의 경험과 배워온 지식이 다르기 때문에 어떠한 치료가 왕도다라고 말할 수 없다. 어떤 환자는 처음부터 의사가 수술을 권한다고 나쁜 의사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 수술하지 말라고 한다고 좋은 의사라고 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보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수술을 결정한다고 봐야 한다. 경험이 많고 진짜 실력이 좋은 의사라면 환자의 상태를 보고 수술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바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간혹 모호한 경우에는 보존적인 치료를 시도했다가 경과 관찰 후에 수술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좀 두고 봐야죠. 두고 보고 시간을 두고 보면서 또 상황을 봐서 또 이 기능의학적으로 또 운동을 통해서 영양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공급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가를 살피고 난 후에 하는 것이 이게 정말 필요한 몇 프로, 한 5% 정도에 해당이 된다면 또 해야 될 수도 있겠죠. 치과 전문의가 밝히는 풍치와 임플란트 과잉 치료의 진실은 S플란트 치과병원 원장인 백상현. 국민병 풍치와 과잉 진료. 얼마 전 어릴 적 친구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언뜻 들어도 몹시 흥분한 목소리인 듯한데 차분한 논리와 꼼꼼한 계산 작업을 하는 그의 친구의 평소 성격으로 봐서는 단단히 화가 난 것이 분명했다. 말의 여지는 분명했다. 친구의 어머님이 씹기가 불편해서 치과에 갔는데 잇몸 질환이 너무 심해서 치료가 불가능하다며 많은 치아를 빼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다. 친구가 깜짝 놀라 병원을 방문해서 가능한 한 치아를 살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봤지만은 병원 측에서는 보존적인 치료에 대한 내용보다는 임플란트라는 대체 치료 방법과 치료 비용에 대해서만 자세하게 설명해 줬다는 것이다. 결국 그날의 통화는 그 친구로부터 살릴 수 있는 치아를 뽑자고 하는 것은 치과 의사로서의 직무유기가 아니냐는 험한 말까지 듣고 나서야 끝이 났다. 잇몸 질환은 흔히 풍치라고도 하는데 병의 정도에 따라서 치은염과 치주염으로 나뉜다. 치은염은 비교적 가볍고 회복이 빠른 형태의 치주 질환으로 잇몸에만 국한된 형태이고 이러한 염증이 잇몸과 잇몸뼈 주변까지 진행된 경우를 치주염이라고 한다. 치과 3대 질환 중에 하나로 꼽히는 풍치는
정도 차이만 있을 뿐 성인 대부분이 겪고 있는 국민 질환이다. 통계적으로 보면 20세 이상의 성인의 경우에는 과반수 이상에서 35세 이후에는 4명당 3명꼴로 40세 이상의 장노년층의 경우는 80에서 90% 정도에서 잇몸 질환이 발생한다. 치주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은 치아에 지속적으로 형성되는 플라그라는 세균막이다. 플라그는 끈적끈적하고 무색이지만 이것이 제거되지 않고 단단해지면 치석이 된다. 플라그와 치석이 쌓이면 잇몸이 치아로부터 떨어지고 이로 인해 틈이 벌어지면서 세균이 점점 더 깊게 침투하게 되어 염증이 생기게 된다. 이렇게 해서 염증이 진행되면 잇몸과 치아 사이가 더욱 벌어지고 치조골과 치주인대가 파하게 되며 결국에는 치아가 흔들리게 되어 기능을 상실하게 되므로 치아를 뽑아야 할 수도 있다. 친구 어머님의 경우 이러한 잇몸 질환이 많이 진행된 경우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이러한 풍치의 치료법은 정도와 증상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얼마나 좋은 결과를 얻느냐는 치료 시점에 달려 있다. 가능한 한 조기에 치료를 받아야 한다. 뭐 의사니까, 치과 의사니까 가능한 한 빨리 하라고 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자, 이것은 또 영양학이나 또 건강학적으로 또 보존할 수 있으면 또 어떻게 보존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은 또 기능학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초기 잇몸 질환은 칫솔질만 잘해도 좋아진다. 잇몸이 약간 빨갛게 붓고 출혈이 있는 초기에는 칫솔질만 꼼꼼히 해도 어느 정도 회복이 가능하다. 하지만 염증이 계속되어 입에서 냄새가 나고 치아와 잇몸 사이에서 고름이 나오고 음식물을 씹을 때 불편함이 느껴지는 경우라면 스케일링과 같은 통상적인 잇몸 치료와 더불어 치주 수술까지 해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집중적인 잇몸 치료를 받게 된 경우에는 마치 큰 수술을 받은 환자가 오랜 기간 재활 치료를 해야 하는 것처럼 상당히 장시간에 걸친 치아 회복 기간을 거쳐야 한다. 즉 치석이 꽉 채워 있던 부분이 빈 공간으로 남게 되어 치료 후에 부었던 잇몸이 가라앉게 되면 치아 사이가 많이 벌어지게 되는데 뼈의 손상이 심한 경우에는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도 내려간 잇몸이 다시 올라오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환자들은 치료 전과는 다르게 치아 사이에 음식물이 많이 끼인다고 불편함을 호소하게 되고 민감한 치아의 뿌리 부분이 잇몸 밖으로 노출되므로 찬 것, 신 것 등의 많은 통증을 느끼게 된다. 치료 시기가 중요하다. 물론 대부분 이러한 회복 기간을 잘 견뎌내고 칫솔질 방법 등 구강 위생 상태를 개선함으로써 다시 정상적으로 잘 씹을 수 있지만 반대로 치아를 더 망가뜨려 놨다고 병원과 험악한 관계가 형성되는 경우도 종종 본다. 이런 치과 치료에 대한 불신과 잇몸 치료가 치아를 더 약하게 한다는 잘못된 정보로 인해 치아를 살릴 수 있는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를 보면 치과 의사로서 안타깝다. 또한 요즘 매스컴상의 보도 내용처럼 환자와의 마찰 소지가 있는 보존 치료를 회피하고 쉽고 수익이 많이 나는 수복 치료에만 매달리지 않았나 하는 반성도 하게 된다. 수복은 뭐지요? 충치가 발생한 치아의 부분을 긁어내거나 갈가내서 제거한 후 아몰렘, 레진 등을 사용해서 채워넣는 치료를 의미한다. 레진 채워넣는 이런 것을 하는 잇몸 질환의 치료도 결국에는 기본이 중요하다. 지속적인 정기 검진을 통하여 미리 예방하고 문제가 생기면 가능한 한 조기에 치료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잇몸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식사 후나 취침 전에 양치질을 통해 구강 내에서 치태와 치석의 형태로 존재하는 세균을 없애는 것이다. 또한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칫솔질은 하루에 2번 이상 실시하며 치실과 치간 칫솔을 사용하여 치아 인접면을 깨끗이 해야 한다. 치과에서 정기 검진과 스케일링을 받는 것도 잇몸 질환 예방에 효과적이다. 이런 것들이 전부 치과에 관계된 어쨌든 치료를 잘 받으라 하는 내용으로, 이거는 뭐 진실이라기보다는 치료를 잘 받으라, 조기에 잘 검진해라,
이런 것인데요. 이건 영양 관리를 잘 하면서 또 염증이라든가 이런 것은 잇몸 냄새 이런 것들은 특히 몸이 산성화되어지고 또 알칼리성이 아닌 이런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도 많기 때문에 비타민 C를 많이 씹거나 하면은 해독 소독이 많이 될 수 있고 또 소금으로 양치를 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또 보고 저도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방어 진료의 진실은 괘씸한 방어 진료의 명백한 이유는 한밤중에 갑자기 배가 아파서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은 이모 씨, 급성 중수염, 맹장염이 의심된다는 의사의 권유로 복부 CT를 촬영했다. 그러나 CT 검사 결과 이상이 없었고 단순 장염으로 진단되어 진통제 처방을 받았다. 이후 집에 가려고 병원비 청구서를 본 이씨, 20만 원이 넘게 나온 청구서를 보고 뭔가 찜찜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다. 이 사례는 오늘 밤에도 전국에서 몇백 건씩 일어나고 있는 방어 진료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방어 진료란 의사가 환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진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진료를 하는 것을 말한다. 언뜻 생각하면 의사들이 괘씸하겠지만 의사들이 방어 진료를 하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잠깐 이렇게 XCT 했고 장염을 했고 20만 원이 넘게 나온 엄청나게 이렇게 배가 아파서 갔는데 이렇게까지 나오면 참 화가 나겠네요. 오진을 피하려는 방어 진료. 급성 중수염은 한 해에 10만 명이 걸릴 정도로 흔한 질환이다. 걸리게 되면 수술할 수밖에 없는데 일생을 살아가면서 6명 중에 1명은 급성 중수염 수술을 받는다. 문제는 급성 중수염의 진단이 그리 쉽지 않다는 데 있다. 교과서 상으로는 명치 부분이 살살 아프면서 구역질이나 설사 증상이 동반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오른쪽 배꼽 옆이 심하게 아픈 것이 급성 중수염의 전형적인 증상이다. 그러나 단순한 장염도 얼마든지 이런 식으로 아플 수 있으며 심지어는 염증과는 상관없이 배가 아플 수도 있다. 따라서 급성 중수염은 오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교과서상으로도 5에서 10% 내외의 오진이 있을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매우 숙련된 외과 의사라면 5% 미만으로 줄어들겠지만 그런 의사를 대학병원에서 밤에 만날 확률은 거의 없다. 급성 중수염인지 아니면 단순 장염인지 가리기 위해 의사는 좀 더 확률을 높은 CT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럼 CT를 찍으면 급성 중수염인지 100% 가려질까? 염증이 진행되어 중수돌기가 부어 올라 있다면 100% 진단이 될 것이다. 그러나 염증이 이렇게 진행된 상태의 경우에는 웬만한 외과 의사라면 진찰만으로도 진단이 가능하다. 굳이 CT를 찍을 필요가 없다. 초기 급성 중수염이라면 CT상 이거는 방어 진료의 진실에 대해서는 제대로 쓰신 것 같은 내용이 드는데요. 결국은 의사를 빌려서 설명을 듣게 되면 그 의사분들이 자기의 진료의 합리성만 너무 강하게 강조하는 내용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 이 책을 보면서 느끼는데요. 법적인 책임을 피하기 위한 방어 진료, CT를 찍는 목적은 법적인 책임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 좀 더 강하다. 예를 들어 증상이 모호한 환자가 있다고 하자. 원래 교과서대로라면 그런 환자는 시간을 두고 관찰하는 것이 원칙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증상이 뚜렷해지며 전형적인 급성 중수염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밤에 응급실을 찾은 환자에게 아침까지 관찰해야 한다고 하면 집에 가겠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고약한 것은 급성 중수염이 의심되는 환자는 진통제 처방을 해줄 수 없다는 것이다. 통증이 점점 심해지면서 오른쪽 배꼽 옆으로 오는 것이 급성 중수염 진단의 결정적인 증거이기 때문에 진통제로 통증을 없애버리면 중수가 부어올라 복막염이 되어도 통증을 못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집에 간 환자가 급성 중수염이 아니었거나 증상이 조금 더 심해진 정도로 아침에 병원에 다시 온다면 의사로서는 만족스러운 경우이다. 그러나 중수염이 악화되어 터져버려 복막염이 된 상태에서 병원에 오게 된다면 이 경우 너무 아파서 병원에 다시 오지 않을 수 없다. 문제가 발생한다. 환자의 입장에서는 왜 밤에 왔을까? 제대로 처치하지 않아서 병을 악화시켰냐고 말할 것이고 의사는 이런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 이때 밤에 찍어둔 CT가 증거가 된다. CT상에서 중수가 부어 올라 있는데도 의사가 아무런 처치도 하지 않았다면 의사의 책임이 되는 것이고 별 이상이 없었다면
의사는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이다.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다툼의 소지도 없다. 단 환자를 집에 보낼 때의 증상이 심해지면 병원을 다시 찾아야 한다고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붙기는 하지만 때로는 너무나 명백한 급성충수염의 증상을 보였는데 실제로 수술에 들어가 보면 급성충수염이 아닌 경우도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충수절제 수술을 한다. 참, 이거 왜 수술을 해야 되죠? 이거는 칼을 대었기 때문에 합리성을 위해서, 왜냐하면 이 환자가 추후에 진짜로 급성충수염에 걸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같은 이유로 제왕절개술의 마지막 단계가 바로 쓸모없는 충수를 제거해 버리는 것이다. 쓸모없다. 이게 얼마나 귀한 면역과 그냥 면역이, 예? 미생물이 굴락으로 있는 집인데 이것을 이렇게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면역에 이런 참 영향을 받고 있는 충수를 제거한 사람들이 많은지 참 그런 걸 보게 되죠. 어떤 이유로든 한번 배를 째는 경우는 다음에 다시 수술할 때 수술을 처음 하는 것보다는 쉽지 않다. 화근을 제거해 버린다거나 할까? 어쨌든 의사 입장에서는 망연자실할 경우가 되겠지만은 환자 입장에서는 쓸데없이 수술을 받았으니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환자가 사실을 알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할 수 있다. 실제로는 의사들이 사실대로 말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럴 때 역시 미리 찍어둔 CT가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 CT상에서 명백하게 충수의 염증 소견이 있었다면 의사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판결이 내려질 확률이 높다. 이런 것들은 참 빠른 의사결정을 위한 방어진료. 아까 언급했듯이 급성 충수염이 의심되면 수술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진통제를 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교과서적인 이야기이고 실제 현장에서는 조금 다를 수가 있다.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이것저것 검사만 잔뜩 하고 통증을 줄여주지 않는다면 환자 입장에서는 무척 화가 날 것이다. 최근에는 의사들 사이에서도 환자들의 고통을 빨리 들어주고 삶의 질을 높여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급성충수염인지 아닌지 모호한 환자에게 빨리 CT를 찍어 수술 여부를 결정한다면 환자에게 진통제도 그만큼 빨리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CT는 만능이 아니다. 정확성으로 따지면 98% 정도는 되겠지만 CT상으로 급성충수염의 소견이 없더라도 얼마든지 급성충수염일 수 있다. 환자의 임상 증상과 CT 소견이 반대로 나올 때 증상은 명백한 급성충수염이나 CT에서 정상으로 나온 경우는 의사로서의 최선은 일단 수술을 하는 것이다. 5에서 10% 정도의 오진이 무서워서 수술을 미루다가 복막염으로 악화되기라도 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한 것은 물론이고 수술 자체도 엄청나게 커진다. 급성충수염의 수술은 기껏 구멍 몇 개를 뚫는 복강경 수술이거나 배를 짠다 해도 10cm 미만이다. 그러나 복막염 수술은 기본적으로 30cm 정도의 큰 절개가 필요하고 2주 이상의 회복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환자에게는 너무나 큰 손해이다. 그러나 법적인 책임을 생각한다면 CT 결과에 따라야 한다. 설령 환자가 복막염이 되더라도 CT 결과에는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의사는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이것은 아주 극단적인 예이지만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이다. 필자도 의사생활을 하면서 이와 같은 유혹에 많이 직면했다. 때로는 환자를 위한 최선의 결정이 실수가 되기도 했지만 그래도 의사는 환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후회는 없다. 참 이것은 방어진료로서 의사의 어떤 결정 속에서 과잉 진료, 진단, 치료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방어진료 피할 수 있다. 의사 환자 간 신뢰가 중요하다. 사실 의사와 환자가 서로 신뢰한다면 방어진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과 의료기술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예상을 벗어난 결과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의사는 환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환자는 그런 의사를 믿고 설령 오진이 일어나거나 결과가 좋지 않아도 의사에게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 사회는 환자들이 의사를 믿지 않게 되었고 의사들은 그런 환자에게 다가가는 대신에 2중 3중의 안전장치를 통해 자신을 보호하는 데 급급해졌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신뢰하지 못하고 의사에 대해서 그렇다면 아예 칼을 대지 않거나 수술하지 않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이 이제 생기고 있는 상황이 되어지고 있죠. 이 자연치유를 통해서 사법부의 판례도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자연분만을 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에 거의 예외 없이 제때 제왕절개 등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사들이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일선 산부인과 의사들은 산모가 자연분만을 하다가 진통을 참지 못하고 제왕절개를 요구하는 경우나 분만이 지연되는 경우에 많은 갈등을 겪게 된다. 명백한 난산이 아닌 한 제왕절개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혹시 사고라도 나면은 의사가 책임져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제왕절개 수술 비율이 높은 데에도 이러한 방어 진료도 상당 부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급성 중수염이 의심될 때 CT를 찍지 말 것. 10년 전 필자가 병원 생활을 할 때만 해도 급성 중수염에 CT를 찍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증상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소아 환자나 통증 감각이 둔한 노인 환자라 해도 모호한 경우에 한해 초음파를 찍는 경우는 간혹 있었다. CT는 기본적으로 엑스레이의 수백 개에 해당하는 방사선에 노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암 발생의 위험이 있고 따라서 정말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안 찍는 것이 좋다. 의사들은 응급실에서 급성 중수염 환자에게 CT를 찍게 하지 말고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주고 적절한 진단 방법을 합의했으면 한다. 대신 환자들은 의사의 결정을 믿고 따랐으면 좋겠다. 설령 5%의 확률로 멀쩡한 중수돌기를 떼어낸다고 하더라도 말이다. 급성 중수염이 이게 의심될 때는 그냥 수술하자 이 말인데요. 엑스레이 찍기보다는 물을 많이 마시고 일단은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면은 거의 대부분 괜찮다라는 것이 물치료의 그 어떤 그 책에 그런 내용들도 많이 나오는 것을 보고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